네.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저희 총균세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 14장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13장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읽은 부분은 이제 기술에 관한 부분이에요. 음, 왜 유럽이 지배국이 되고 6인일을 지배했을까라는 얄리의 질문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게 앞에서 공부했던 어, 총, 그다음에 그다음에 문자, 그리고 이 13장에서 기술이 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기술의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착각과 오해들을 나열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읽었을 때는 아하 아하 하고 읽었는데 정리하면서 읽으니까 엄청난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선은 우리가 배워왔고 생각했던 착각들을 한번 볼게요. 첫째가 발명의 영웅 이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술에 대한 사회 수용론이고요. 기술을 발명하는 그 천재 발명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그 장소에서 태어난 천재 발명가 덕분에 그 세계사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발명가의 영웅 이론이에요. 그리고 예로 많이 이런 얘기를 들죠. 인쇄기, 유리, 증기기관은 다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유라시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유라시아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똑똑하다. 뛰어난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족 차별적인 성향 발언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해와 착각이라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또 이론은 기술에 대한 사회 수용론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많이 배워왔고 이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표층에 불과해요. 아주 이게 일어난 원인이 저 깊숙한 데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은 그 겉면에 있는 표층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사회가 터무니없이 보수적이고 정신지향적이며 변화에 대해 적대적인 양상을 보인다.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조선 후기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치가 생각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 당시 세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워도 왔고,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인 것, 그리고 경제, 사회 조직에 관련된 것,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기술 풍부한 자원에 따라서 그 기술에 대한 사회 수용도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바로 갖고 있는 오해와 착각들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프롤로그에서 이 PPT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여드렸어요. 프롤로그 제 총교수의 첫 번째 영상에서 이 부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음,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역사학자로 단순한 원인들이 아니라 진짜 원인들, 사회적 경향을 설명하겠다. 그럼 이분이 말하는 그 역사의 경향, 진짜 원인이 뭐냐면요. 제가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에서 갖고 온 얘기인데 역사 공부는 장기 지속 구조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건이 일어나는 제 처음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 표층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건사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동안 많이 배워왔던 게 바로 이 사건사입니다. 인물 중심 그리고 정치적 사변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고요. 하지만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설명하는 건 바로 이 장기 지속 구조사. 단순한 원인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가리키고 있는 이 장기 지속 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물 중심 정치적 사변으로 역사를 보는 것은 그 역사의 깊이를 못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으로 프랑스 혁명을 얘기한다든지 히틀러로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사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고전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장기 지속의 구조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과 역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장기 지속 구조사를 배우기 위해서. 어, 우리가 아까 제가 오해와 착각들의 발명의 영웅 이론이나 기술에 대한 사회 수용론은 좁은 관점으로 보는, 즉 사건사 중심으로 보는 표층에 해당하는 좁은 시각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설명하는 부분은 장기 지속 구조사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바라본 이 발명의 영웅 이론은 제목 자체가 어,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였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게 아니다. 실제로 발명품은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일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발명품은 호기심 많은 사람이 이것저것 주물럭거리다가 개발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그것이 사용된 후에 진짜 그것의 용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행기, 자동차, 내연기관의 전구, 축음기, 트랜지스터가 다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라서 천재적인 발명가가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누적된 행동을 통해서 거듭 발전하는 게 기술이라고 해요. 우리가 에디슨의 이런 말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이것만 들었을 때는 1%의 반짝인 아이디어로 에디슨이 수천 번,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서 전구가 발명됐다라고 저희는 배우지 않았어요. 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이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백열 전구도 에디슨이 짠 하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백열 전구가 있었어요. 그걸 개량한 거예요, 불가하다. 물론 이 불가하다라는 말이 하찮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우리가 산업혁명의 주요 동력이었던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도 저는 제임스 와트가 그거를 발명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딱 한 줄.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 영국의 산업혁명의 원동력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증기기관은 그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거를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개량한 것도 그 전에 또 누군가가 만든 증기기관을 개량한 거고 최초에 또 만들어지기엔 그 전에 누군가가 그걸 또 설계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술이 누적되고 축적되어서 또 새로운 기술로 거듭 발전한 거예요. 비행기도 그랬고요. 저희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짠 하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도 그 전에 무인 동력기, 유인 동력기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를 변형해가지고 만들어 온 게 바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들은 짠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다 있었던 거를 변형하고 개량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분도 놀라웠고요. 그러면 기술에 대한 사회 수용론을 보면요. 제가 이 부분은 표층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감추어져 있는 궁극적인 요인을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얘기합니다. 기술에 대한 사회 수용론을 보면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 사회의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 여기에 처음에 인류의 문명을 지배할 수 있었던 나라의 조건은 결국엔 생태적 장애물이,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적은 대륙에서 그 문명이 탄생했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가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엔 이렇게까지 연결을 못했던 것 같아요. 기술의 발명품은 아까 기술은 누적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명의 확산에서 청사진 복사 완전히 똑같이 베끼거나 그리고 어떤 말이 들려서 그 말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자기가 뚝딱뚝딱 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똑같이 기술도 확산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확산이 되려면 어디에서 들어와야 돼요. 똑같은 기술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말이라도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이디어로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한테서 번쩍하고 빛나야 그게 또 발명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이 기술의 확산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다시피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을 뛰어넘고는 확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서축을 가진 유라시아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또 이 기술의 확산에서 중요한 거는 전쟁이에요. 기술을 가진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 기술이 또 확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시각을 눈으로 읽었을 때는 그렇지 그렇지 하고 읽었는데 이거를 정리하면서 읽으니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렇지 그렇지라고 생각만 하는 거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었을 때 내 것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표층의 생각이 너무나 두터워서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시간이 많잖아요.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굳어져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쓰고 정리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23장의 결론은 기술은 어느 영웅의 개별적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적된 행동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술은 어떤 필요를 미리 내다보고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된 이후에
그 용도가 새로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라시아 대륙은 주요 축이 동서 방향으로 기술의 전파가 빠르고 다른 대륙에 비해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더구나 또 땅덩어리가 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사람들이 많다는 건 곧 발명가 수도 많고 경쟁 사회 수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라시아는 다른 대륙에 비해서 이미 유리한 입장에 있었고 1492년에 와서는 엄청나게 앞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유라시아인들이 지능이 탁월해서 기술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지리적 요건이 탁월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은 아까 누적되고 축적이 되면 거듭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륙에 비해서 발전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었고요. 기술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가촉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유라시아가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13장의 결론입니다. 14장 평등주의부터 도덕 정치까지. 도덕 정치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재밌어요. 우선은 도덕 정치는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를 말을 합니다. 왜 도덕 정치라고 표현을 했냐면 인간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무리 사회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때는 평등한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가 되면서부터는 비평등하게 됩니다. 이 비평등하다는 건 다른 사람의 권력을 뺏어와서 어느 누구한테 권력이 집중이 되면 그게 바로 비평등한 건데요. 그걸 바로 도덕 정치,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를 도덕 정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평등주의부터 도덕 정치까지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이 PPT는 제가 사장을 할 때 갖고 썼던 PPT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정치 조직에 대해서 한번 봐야 돼요. 제가 그 장기 지속 구조사에서 대해서 계속 제레드 다이아몬드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직접적인 원인, 다른 나라를 유럽이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 직접적인 원인은 총기, 색칼, 원양, 해양용 선박, 정치 조직, 문자 이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데 이 직접적인 원인을 있게 한 그 뒤에 감추어진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가축화 작물화를 통한 식량 생산입니다. 식량 생산이 되면은 잉여 식량이 생기고 식량을 저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내가 밥벌이가 꼭 농경이 아니어도 되는 계층이 생겨요. 그래서 계층화된 정주형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관료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군인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병사가 나타나고 필경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색깔을 금속 기술을 가진 숙련공들이 나타나고 이래서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식량 생산이었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그러면 제가 이제 13장에서는 기술을 얘기했다면 14장에서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말을 할 건데요. 결론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달성하고 종교를 조직했던 사회의 후예들이 현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였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정부와 종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중앙집권적 체제에는 종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와 정부가 결합했을 때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요. 인간 사회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무리, 부족, 추장사회, 국가. 이거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나눈 사회적 유형입니다. 무리 사회, 부족 사회, 추장 사회, 국가 사회.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인간, 사람 수입니다. 무리 사회에서는 인간의 수가 수십 명에 불과하고요. 부족은 수백 명. 그다음에 추장 사회는 수천. 국가는 5만 이상이라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 정부입니다. 정부와 종교. 무리와 부족 사회에서는 평등주의적이죠. 그런데 추장사회와 국가는 중앙집권적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중요한데요. 종교가 언제부터 생겼냐면 추장사회부터 생겼습니다. 바로 이 중앙집권적 정부와 종교가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발흥을 또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기독교의 발흥을 읽었잖아요. 그때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제도화된 종교는 도덕 정치가들에게 부가 이동하는 것을 정당화해주죠. 그거 외에도 중앙집권적 사회에 두 가지 중요한 이득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기독교가 발흥하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국교로 인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국교로 인정하는 건 그 중요한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공유하고 있으면 서로 무관한 개인들이 죽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데 보탬이 됩니다. 친인척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유대감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때 저희가 기독교 발흥을 읽으면서 같은 혈연이 아니어도 같은 종교인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확장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그 유대감을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데올로기나 종교는 사람들에게 유전적인 이기심을 떠나서 타인을 위해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희생이 일어났잖아요. 기독교에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종교,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도둑 정치가 아주 잘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저 재밌는 거 있었어요. 루소의 사회계약서를 약간 비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개인적으로 공유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역사학자가 바라본 도둑 정치, 국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쫙 말해요. 우선은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 대규모 사회, 이 국가 추장 사회에서 이제 중앙 집권적 정치 사회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도둑 정치, 중앙 집권적 체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서로 무관한 사람들이 살면 수만 가지 경우의 수에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화된 권력으로 힘으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다 하나하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아주 중앙 집권의 강력한 힘으로 공동의 의사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살면 많은 물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재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일이 1대1로 물물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건의체로 그 물품을 재분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건 다 수긍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역사는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루소의 사회계약서를 보면 참 우아한 이상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소의 사회계약서를 보면 이래요. 우리 개별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서 사회는 구성이 된다. 그 구성원의 동의가 없이는 사회체제가 구성이 되지 않으며 나아가 구성원 사이에 체결된 합리적 계약으로 사회의 모습을 바꾸면서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참 이상적이죠. 합리적이고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 같고. 이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우리 지식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여서 민주주의 혁명의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혁명가들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고 나아가 미국 독립혁명의 정신적인 배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인데요. 이거는 이론에 불과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는 루소의 사회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루소의 주장과 달리 인간은 위협받지 않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서로 합치기로 결정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에서 융합되거나 합병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런 융합은 외부 세력의 위협을 받고 합병되거나 정복당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정리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역사적 경향을 내가 당연하다라고 읽었을 때, 눈으로 읽었을 때는 당연한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서 읽으니까 그 장황한 게 하나로 축약이 되니까 이 장기 지속 구조사가 보이더라고요.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왔어요. 우리는 이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 생존을 해왔어요. 인류사에서 전쟁을 빼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역사는 전쟁의 반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전쟁하면 안 좋잖아요. 나쁜 이미지고 피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거 없이 과연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이 13, 14장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먹는 것들이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장들이었습니다. 저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 속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내용이 저도 많이 느꼈었던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표준적 의미로 우리가 많이 해석하는 부분들 그런 것이 여기 보면은 발명도 그렇잖아요. 발명도 우리가 필요해서 발명했을 거야.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봐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문명의 발달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도 그럼 결국은 그냥 백인이 우월해서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은 되게 표준적 해석이었던 거고, 여기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반박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결국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생태적 차이. 동서축을 기준으로 해서 발달했고, 실은 남북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발전이 늦었던 거죠. 근데 동서축이더라도 약간 무언가 이 생태적 요건에 의해서 가로막혀져 있는 부분, 그런 나라들은 또 발전을 못했죠. 기술이 전파되거나 일단은 뭐 그 식량의 어떤 그런
식량을 재배하는 기술, 또 이런 발명 같은 기술이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나라들은 늦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총균세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 읽고 있는 2030 축의 전환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2030년에는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책인데 거기서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 이 장하고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인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잖아요. 13장에서도 보면 이 생산성이 높고 면적이 넓으며 인구가 많은 지역에 발명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서도 인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이제 14장에서도 보면 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제 인구가 많은 사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하고 427페이지에 인구가 성장하면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사회가 복잡해지면 식량 생산이 강화되면서 인구가 성장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또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심각하다. 인구를 늘려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세계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들 외에 진짜 인구가 많이 성장하는 대륙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가 보니까 지금 인구가 13억 명인데 30년 후쯤 되면 거의 2.5배 정도 인구가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해요. 근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아프리카가 식량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생산성도 낮은 나라, 그러니까 GDP가 국민 총생산이 굉장히 낮은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식량 자급자족은 안 되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아프리카가 농업과 산업의 이중혁명이 일어날 거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그 책의 저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아직 개간되지 않는 땅들이 되게 일단 많고, 거기, 그 땅을 개간해서 이제 어쨌든 식량 생산을 하게 되면 그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이제 연관적으로 계속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는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못 사는 나라지만 이 지금 농업의 기술이 선진국에 지금 많이 발달했겠죠. 우리 뭐 미국 같은 나라도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파가 되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경작되지 않는 땅을 개간해서, 또, 어쨌든 생산성이 높아지면,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나라라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도 같은 나라들을 많이 생각했죠. 인도도 지금 인구가 많고, 발전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서 식량 생산에 대한 부분이랑 인구에 대한 부분이 똑같잖아요. 그게 이제 충족이 되면 아프리카도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게 연관이 있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